자,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방송 때 혁명 이야기를 하면서 대의와 사랑 사이에서 번민하던 마리우스의 고민을 잠시 다뤘었죠.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가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까요? 오늘은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로맨스에 대한. 로맨스를 힘들어하시는군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남의 연애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TV에 요즘 남들이 연애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요즘 참 많은데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TV를 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로맨스. 자, 코제트와 이 마리우스가 처음 조우하는 장면으로 가보죠. 꽃미남과 이 꽃미녀, 선남 선녀가 만났으니까 그 다음은 정해진 수순이지 않을까 싶은데 대작가는 이들의 로맨스를 어떻게 그렸을까요? 두 사람의 남녀가 사랑을 키워 나갈 때 아주 균질한 집단에서 자란 사람들이 사랑을 그리는 방식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대부분의 드라마나 아니면 소설 속에서 사람들이 아주 관심 있게 보는 사랑은 전혀 다른 집단, 이질적인 집단에서 나고 자란 두 사람이 여러 가지 갈등과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을 흥미롭게 보곤 하죠. 코제트와 마리우스도 처음부터 같은 세계에 속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코제트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다뤘죠. 네, 팡틴의 딸. 세상을 불운하게 떠난 그 어머니, 고아로 굉장히 어린 시절에 오만 고생을 다 하고 자랐었죠. 그런 코제트를 장발장이 팡틴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두어 보호합니다. 물론 그때부터는 코제트의 인생에서 고생이라고 할 만한 것, 물리적인 고생이라고 할 만한 것이 다 끝나죠. 아주 귀하게 자라게 되는데요. 하지만 장발장이 역시 재정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풍족해졌지만 이 사람의 신분이 법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신분이죠. 항상 긴장하고 도망쳐야 되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장발장은 외부 세계와 코제트를 연결시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당연하고요. 코제트도 당연하죠. 왜냐? 신분이 밝혀지는 순간 언제든지 코제트의 보호자로서 자신이 더 이상 일할 수 없고 잡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마리우스는 작품에서 가난한 학생으로 나오지만 실은 아주 부잣집의 외손자로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외할아버지, 정확히는 외할아버지의 슬하에서 자랍니다. 아버지는 공화주의자.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왕당파였던 그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네.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쭉 받으면서 나는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고 아버지의 이상을 쫓아서 바깥에서 나와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이어가는 맞아요, 가난한 맞아요. 학생으로 등장을 하죠. 네. 가난한 학생이지만 혁명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청년으로서 아베스의 친구들, 앙졸라를 비롯한 그 벗들과 함께 혁명의 열망 또 신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자신만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코제트라는 소녀. 그리고 시대의 변화, 시대의 과업을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그리고 자신이 나고 자랐던 환경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랄까요?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청년. 이 마리우스와 코제트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 두 인물이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계속 스쳐 지나갑니다. 특정 공간? 네, 공원인데요. 릭상부르 공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실존하는 공원이고요. 네. 릭상부르를 우리에게 좀 익숙한 방식으로 표현하면 룩셈부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표현인데 불어식으로 하면 릭상부르. 그러니까 릭상부르 공원에서 이 두 사람이 자주 반복되이 만나는 거죠. 스쳐 지나가는 거죠. 코제트는 물론 아버지 장발장, 의붓 아버지 장발장과 함께 나오고요. 산책을 하는 거예요. 이 산책길에서 사실 마리우스는 주변에 다른 여성들이 자신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꽃미남이니까. 네, 마리우스가 그 사람들이 막 진짜. 던지는데 근데 또 마리우스는 네. 마리우스대로 눈치가 좀 없었달까요? 저 여자들이 지금 나를 보고 웃는 것이 내 허름한 행색을 보고 비웃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어릴 때 이 사람은 워낙 이제 유복하게 자랐다가 지금은 조금 형편이 좀 불편하니까
제 생각에는 좀 이 정도 오시면 괜찮은 것 같은데 마리우스 생각에는 이거 다 떨어진 너 내가 지금 넉마를 읽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마리우스 부분을 읽다 보니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네. 대학생 때 찢어진 청바지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었군요. 유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찢어져 있는 청바지가 나오지만 그 당시엔 일부러 찢었습니다. 일부러 뭐 가위로 찢기도 하고 아니면 시멘트 바닥에 청바지를 놓고 돌멩이나 동전으로 살살살 문질러서 적당히 찢거나 이런 패션의 일부인 거잖아요. 장인들이 그런 일종의 디자이너들이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한두 명씩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집을 떠나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그런 바지를 입고 집에 갔는데 우리 할머니가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할머님께서 네가 요즘 형편이 많이 힘드냐. 옷이 찢어졌으니까. 옷이 다 떨어졌는데 이거 기불 돈도 없나 이렇게 했던 거죠. 그게 아닌데. 저는 그게 아닌데 마리우스는 상황은 좀 반대였어요. 마리우스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좀 내가 남루해서 사람들이 비웃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마리우스를 보고 매력을 느낀 여성들이 약간 플러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요즘식으로 하자면. 그런데 마리우스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은 자네 신부님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네 여자에 관심이 없는가라고 이제 물었던 거죠. 그런 장면이 되게 섬세하게 그려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스쳐 지나가는데 처음에 또 존재를 알았어요. 이 시간에 저기에 늘 나오는 나이든 아버지와 나오는 소녀가 있다라는 것을 늘 알았지만 처음에는 그닥 예뻐 보이지 않았다라는 묘사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 그녀가 너무 미녀로 보였다라고 빅토르 위고가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코제트에게 무심했지만 어느 순간 계속해서 보면서 그녀를 인식하고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일상 깊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고가 이렇게 그립니다. 이 신비로운 젊은 여자는 마치 새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공원을 걸어 다녔다. 그녀는 한 줄기 햇살 같았다. 마리우스는 그 햇살을 처음에는 스쳐 지나쳤지만 곧 그 빛을 찾지 않고는 하루를 완성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청소년기 혹은 청년기에 이런 가슴 설레는 느낌을 경험해 본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뭐 없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기억이 화석처럼 흐려지고 있긴 하지만 늘 특정한 시간에 버스 정류장에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죠. 뭔가 그 사람과 뭐 대화를 나누거나 뭘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것이 그날을 그날 되게 하는 일종의 리추얼인 셈인 거죠. 네. 그런 경험은 아마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맞아요. 다들 경험해 볼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문장에서 마리우스가 그 햇살을 처음엔 스쳐갔는데 나중에는 그 빛을 찾지 않고는 하루를 완성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이 햇살이라는 것이 코제트의 어떤 순수함, 밝음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도 있을 테고요. 또 마리우스에게 그녀가 필연적인 존재. 계속 눈에 밟혔나 보다. 햇살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그러니까 없거든요. 햇살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네, 이 요즘 이제 갑자기 이제 다시 날씨가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봄이 오고 있죠. 그러면 이 햇살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달리기를 좋아하니까 몸은 이렇지만 열심히 느린 페이스로 달립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딱 마치고 나면 몸이 흠뻑 젖잖아요. 이제 흠뻑 젖은 채로 좀 걷다 보면 춥습니다. 추운데 갑자기 햇살이 확 들어오는 지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온 몸이 그리고 좀 과장하자면 영혼이 녹아내리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약간 좀 이게 좀 티적인 접근인가요? 네.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떤 접근? 이래서 고대인들이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구나. 어떤 신적 체험과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햇살을 느끼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햇살처럼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일종의 신적 만남, 체험과도 좀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 처음에는 예쁜 줄도 모르고 무심히 지나쳤던 그 소녀가 코제트가 점점 자기에게 필연적인 존재,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햇살 같은 그런 존재로 자리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감정을 부정하거나 뭐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에 대한 감정이 점점 깊어지고 자신의 존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 마리우스는 친구들과 함께 세상을 바꿀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혁명을. 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큰일 앞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 작고 또 너무
사치스러운 일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랑을 사치스럽게. 네. 그런데 점차 이 코제트를 향한 감정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이 마리우스가 자각하게 돼요. 그래서 마리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녀를 보지 않는 날이면 불안해했다라고 위고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에 빠졌네. 그녀가 앉았던 벤치가 비어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팠다. 그녀가 나타나는 순간 세상이 빛나는 듯했다. 아침에 등굣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그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날 없는 거예요. 걱정되지. 내가 늦었나? 내가 너무 일찍 왔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고 있으면 갑자기 태양이 햇살이 이래서 고대인들이 태양을 신적 체험의 순간이 다시 오는 거죠. 이게 불안과 빛남이 막 공존하는데요. 이게 네. 빅토르 휴고가 19세기 뭐 이전에 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이전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시대가 변하고 기술과 문명이 발달해서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 같지만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감성, 특히 사랑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에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살아가던 젊은이에게 또 다른 열망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편 코제트도 네. 마리우스를 보며 조금씩 감정이 변하죠. 그전에는 이 작품에서 코제트는 굉장히 평면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실은 레미제라블의 여러 인물 가운데 코제트의 변화 폭이 가장 좀 얄팍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제트 역시 변화하는 것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테나르디에 부부의 가혹한 돌봄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 학대 아래에서 돌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네. 테나르디에가 돌봄을 표방한 학대를 하면서 맞아요. 그 아래에서 어린 시절을 유년 시절을 보냈었던 코제트가 장발장의 보호, 그야말로 보호 속에서 자랍니다. 이 보호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대로부터 세상의 풍파로부터 보호해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준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과잉 보호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장발장은 무균실 속에 코제트를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철저히 외부 세계와 단절된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 누군가와 깊이 감정적으로 교류한다라 할 만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코제트가 관계 맺었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라 해봐야 아주 어릴 때 몇 년 동안 지냈었던 수녀원, 그리고 의붓 아버지인 장발장 네. 뭐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마리우스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아버지와 별개로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스스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한 인간으로, 독립적인 인물로 변화할 씨앗들이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위고가 이렇게 그립니다. 코제트는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느꼈네. 예,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몰랐지만 네. 그녀는 그의 모습을 기다렸다. 이 공원에서 좀 이런 아름다웠고 고상한 작품을 표현하는데 저속할 수 있지만 둘이 눈이 맞은 거죠. 이렇게 둘이 눈이 맞았고 코제트의 변화, 마리우스의 변화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제 뭔가 감정이 솟아나고 있는데 이 로맨스를 보면 항상 이 사랑을 가로막는 회방꾼, 이 존재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존재들 덕분에 더욱 빛이 나긴 하는데 여기서도 회방꾼이 한둘이 아닙니다. 일단 심지어 코제트의 양아버지가 된 장발장조차도 아주 적극적으로 딸의 사랑을 가로막는다면서요. 양아버지라서 가로막는다기보다는 아버지는 다 딸의 사랑에 지난번에도 한번 등장했죠. 일전에 제가 어떤 그 특정 인물을 우리 딸이 유치원 시절에 우리 딸에게 여보라고 불렀던 어떤 남자아이의 이름을 막 제가 방송에서 아주 채신머리 없이 언급하고 막 화를 내고. 근데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그럼요. 그런데요, 이게 이 여러 방해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라 하면 역시 이 아버지인 장발장입니다. 이렇게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보호와 소유의 경계 속에서 방황하는 아버지. 근데 이게 참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호와 소유, 네. 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게 딸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정말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진심으로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혼식장에 신부 입장하는 장면을 보면 네, 어때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신부 입장이라고 하면 요즘은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동시 입장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왜 신부는 수동적으로 아버지에게서 남편에게로 인계되어야 되느냐라고 해서 신부 홀로 입장하는 결혼식도 맞아요, 맞아요. 드물게도 있기도 하지만 네. 일반적인 서양식 결혼식에서는 신부 입장이라고 하면 아버지나 혹은 아버지에 준하는 혼주가 신부의 손을 잡고 쭉 버진 로드를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3분의 2 지점 정도 도착하면 신랑이 나와서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신부를 받아서 그렇죠. 신부 손을 잡고 갑니다. 아버지의 손을 떠나 남편에게로 떠나가는 장면인데요. 저번엔 제가 딸을 팔았다면 이번에 아내를 좀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아내요? 네, 저는 제가 딱 신랑은 하객들을 보면서 또 걸어오는 그 신부와 신부의 아버지 장인 어른을 보면서 서 있잖아요. 하객들은 신부와 신부의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본단 말이죠. 저는 이제 그 두 분의 표정을 본 거죠. 표정을 보는데 우리 장인 어른의 표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침울한 느낌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의 표정은 너무나 행복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두 분이 그런 표정을 지어준 것처럼 너무 전형적이었던 거죠. 네. 딸을 떠나보내는 아버지는 꽤 쉽지 않죠. 심지어 그 제 선배의 결혼식에서는 아버지가 신부를 잘 놔주지 않았어. 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감정이 약간 울컥하셨던 것 같아요. 이 손을 잘 바로 놓지 못하셨던 거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조금 기다릴 것 같은데 근데 이 선배도 성격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버님의 손을 이렇게 빼내면서 우리가 좀 과장해서 그날을 회상하며 네. 장인 어른과 난투를 벌여서 난투구 끝에 신부를 약탈해 왔다. 뭐 이런 느낌이 네. 그 손을 이렇게 빼내는 장면이 우리에게 좀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군요. 그랬었죠. 아버지가 딸을 놓아 보낸다라는 것이 딸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알지만 그건 머리로 아는 것이고요. 마음은 잘 안 움직입니다. 장발장도 마찬가지였을까요? 코제트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버지였지만 네. 역설적으로 그녀의 사랑을 가장 강하게 가로막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에게는 코제트를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를 자신의 곁에 영원히 두고 싶어하는 내면의 갈등도 있는 것이죠. 장발장은 코제트를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철저히 그녀를 외부 세계와 단절했습니다.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코제트의 외부 세계에 장발장을 제외하면 코제트를 위협하는 것들이었잖아요. 코제트가 경험했던 것은. 그래서 코제트를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장발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 강건했지만 그리고 모아놓은 돈도 꽤 있었지만 자신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떳떳이 드러내고 살 수 없는 탈옥수이자 전과자라는 또 몇 가지 오해를 덮어쓰긴 했지만 흉악무도한 흉악범이다라는 그런 사실들이 언제든지 자신을 코제트에게서 단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장발장은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왜냐? 장발장이 처음 감옥을 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누나가 남편을 잃고 누나가 아이들 그러니까 즉 누나와 조카들을 돌봐야 되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장발장이 하다가 제대로 벌이가 없을 때 빵을 훔쳤잖아요. 조카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조카들에게 빵을 먹이기 위해서 훔쳤다가 장발장이 감옥에 간 이후에 결국 조카들 중에는 세상을 떠난 조카들도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누나의 가족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지게 되죠. 보호자로서 한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팡틴이 그 간접적인 경험을 또한 제공했습니다. 팡틴이 더 이상 딸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코제트가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장발장이 코제트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너무 깊이 알게 된 것이죠. 코제트를 만났을 때 어쩌면 장발장은 코제트를 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조카들을 자기 내면에서 보았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라면 장발장은 내가 여기서 사라지면 코제트가 다시 보호자를 잃게 되면 이 아이에게 어떤 시련이 닥칠까? 내가 과거에
우리 조카들 그리고 이 코제트가 어린 시절 겪었던 그 경험이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의 모든 부모들에게 있는 두려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독립해야 되는 것, 세상으로 나갈 것을 제대로 준비해주고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죠. 갑자기 야생에 던져놓으면 당연히 살아남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로서 중요한 것은 세상과의 적절한 만남의 수위를 조절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보면 학교라는 공간도 좀 그런 면이 있죠. 10대 혹은 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갑자기 험악한 세상 속에 던져놓으면 그야말로 인생의 지옥,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19세기 유럽은 또 그 이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던 세상이었어요. 빅토르 위고 말고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작가인 찰스 디킨스 같은 사람이 그런 것들을 정말 잘 표현해 주죠. 아동노동, 가혹한 아동노동. 그런데 이 친구들을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완전히 단절시키고 보호하다가 신체적으로 법적으로 성인이 됐을 때 그때 세상에 딱 던져놓으면 되느냐? 전혀 가능할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세상의 맛을 보게 해주는 것이죠. 조금씩 세상을 알게 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하고 조금씩 이른바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게 해주는 것이 부모 역할이고 또 사회는 학교를 비롯한 여러 시설들을 통해서 해나가죠. 그런데 장발장 그걸 잘 못했어요. 보호라는 면에서 너무 이것이 과했기 때문에 오히려 절반의 보호밖에 하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그런 것은 일정 부분 장발장 또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무엇이 좋은 보호자인가, 무엇이 좋은 아버지인가를 경험할 겨를이 없었잖아요. 좋은 아버지, 좋은 보호자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을 지켜주지만 세상과의 만남의 기회를 조금씩 제공하면서 홀로 설 준비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장발장은 그런 면에서 강박도 있었지만 강박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좋은 보호자의 피부양자가 되었던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없죠. 그러니 코제트에게 있어서는 좀 답답했던 거죠. 마리우스가 코제트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공원에서 보통 딸들보다 아버지가 더 빨리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저 자식 보게 눈빛이 수상한데 내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야, 제가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아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빠의 촉이 맞았던 경우들이 맞았어. 흔치 않게,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우스가 이놈이 또 티나게 합니다. 저 그래요? 아름다운 여성이 어디에 살까? 집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서 장발장이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어떻게요? 이사 가자. 그래서 갑니까?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코제트가 그를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과 코제트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위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알았다. 사랑은 강하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꺾을 수 있었다. 오. 그는 코제트를 데리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요즘 우리는 이제 이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유럽에서 이사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민에 가까운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예 그 다른 나라 국경을 많이 넘어서도 다닐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장발장이 세상으로부터 다시 한번 코제트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장발장이 결국 코제트와 마리우스의 사랑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발장은 코제트를 위해서 마리우스를 구하는 일에 굉장히 헌신적으로 나서고요. 또 코제트와 마리우스의 사랑을 위해서 그들의 삶에서 자기가 비켜주는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다룰 텐데요. 네. 장발장이 즉 이런 면에서 코제트와 마리우스의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자로만 머물렀다라면 장발장은 한 인간으로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을 가진 채 이 작품이 마무리됐을 거예요. 근데 장발장은 성장해 가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 사랑인가? 무엇이 세상에 새로운 촛대의 빛을 나눠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작품의 거의 최후반부에 네. 위고가 이렇게 씁니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그러나 그것이 옳았다. 장발장이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 진정으로 그 그렇지. 존재를 보호하는 네, 것임을 네.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네. 작가님, 네. 그 지난 시간에 네네. 또 이 장발장만큼이나 큰 변화를 겪는 입체적 인물이 마리우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이 마리우스도 저는 궁금한데 네. 코제트와의 사랑을 겪는 동안에 더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 마리우스와 코제트의 사랑에서 사랑은 항상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사랑은 사람의 여러 가지 면을 변화시킵니다. 가치관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아니면 생활의 습관 같은 것들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저도 아내를 만나고 나서 꽤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꽤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우리 아내를 만나면 네. 며느리를 만나면 네. 아이고 고맙대 고맙다. 고맙대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저는 원래 초심을 잃지 않고 어. 신생아 시절의 운동량을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어. 네, 그래서 기기 전의 운동량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심할 때는 제 만보계를 차고 측정해 보면 하루에 500보 이내로 집에서 움직인 적도 있었습니다. 와. 거의 이제 제자리에 앉아서 책만 읽고 뭐 운동량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아내는 운동을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아내가 저와의 결혼 생활을 약 10년 가까이 유지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과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에 저를 억지로 끌고 체육관에 저를 등록을 시키고 끌고 다니면서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거의 한 6, 7개월 정도는 매일 군대에 얼차려 받으러 가는 기분으로 아내와 함께 운동하는 게. 네네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신체에 땀을 흘리고 심장을 힘들게 하는 것이 제 인생에 굉장히 좋은 취미 생활 하나가 되었거든요. 야, 그럼 인생이 바뀐 거네요.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몇 년 사이에 네. 아나운서님이 저를 만나기 전과 그리고 아나운서님이 이제 저를 보신 요 몇 년이 요 최근이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빠의 변화를 다 본 거죠. 네. 아마 부산 CBS 라디오 옛날 유튜브를 찾아보면 제 숭한 몰골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예, 아주 옛날 유튜브에 어떻게든 제가 그걸 다 내려달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이제 네. 퇴사하신 분들이 관계돼 있고 이러니까요. 아무튼 뭐 또 다른 것들도 변했습니다. 제가 원래 약간 도사처럼 다니는 걸 좋아했었어요. 도사요? 네, 그래서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고 한복 입고 대학생 때 말이죠. 20대 때. 20대 때? 네네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일부러 개강할 때 되면 개강할 때 첫 수업에는 다들 서로 모르잖아요. 교양 수업 같으면. 그럼 제가 수업 시간 시작하기 한 2, 3분 전에 앞문으로 쓱 들어갑니다. 교수님인 줄 알고. 그럼 시끌시끌하던 학생들이 조용해집니다. 그럼 제가 쓱 쳐다보고는 그냥 책상에 이제 쓱 들어가서 앉고 뭐 이런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 한번 이제 한복을 입고 탁 나갔던 거죠. 아, 진짜? 아내가 아주 질색팔색을 했습니다. 정말 질색팔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전까지 저는 제가 옷을 고르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한복은 아니더라도 평상시 옷을 고르는 기준은 손에 잡히는 대로 입는다. 이것이 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대학생 때 우리 과에 막 유학을 마치고 오신 교수님께서 네. 막 미국 유학을 마치고 오신 교수님이 이제 자신의 첫 강의에 개그 소재로 저를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쭉 강의실을 돌아보시더니 이 강의실에서는 정환군만 아메리칸 스타일로 옷을 입는구만. 이러니까 교수님 다른 학생들이 저항을 하는 거 교수님 스타일이라니요. 스타일이란 단어를 그렇게 낭비하셔도 됩니까? 저게 무슨 스타일입니까? 아메리칸들은 뭐 이렇게 저항을 하니까 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들이 잘 모르는 모양인데 미국 애들은 정말 생각 이상으로 옷을 거지같이 입는다고. 학생들은 모두 다 웃었고 저는 얼굴이 시뻘개졌는데 교수님의 희생양이 되었지만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그래요? 네 그런 시대를 제가 봤던 작가님은 사실 옷을 되게 예쁘게 입으시는데. 지금도 아내는 예쁘게 입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패션이라 오늘 조롱하긴 하는데 네.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외모가 뭐가 중요하냐. 내면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더 남들과 다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아내가 시키는 대로 입습니다. 왜냐? 핵심 가치관. 제가 옛날에는 외모가 뭐가 중요하냐.
내면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모가 뭐가 중요하냐? 괜히 갈등 만들지 말자. 이렇게 해서 시키는 대로 입습니다. 마리우스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마리우스도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마리우스가 원래 뭐에 투신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혁명, 세상의 변화에 투신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절대 이 할아버지의 돈에 기대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혁명가에서 사랑하는 사람, 연인으로 바뀌게 돼요. 코제트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주 열광적이고 급진적인 이상주의자였습니다. 나폴레옹을 영웅으로 숭배하고 공화주의를 지지하는 급진적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코제트를 만나면서 그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점점 자신이 무엇을 최우선으로 여기는가. 그 이전에는 혁명 이러면 가슴이 뛰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코제트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변화를 아주 세밀하게 빅토르 휴고가 묘사합니다. 그는 그녀를 보지 못하는 날이면 불안했다. 그녀를 다시 보지 못할까 두려워졌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서 혁명의 이상은 점차 으릿해져갔고 그녀의 얼굴만이 분명하게 남아있었다. 네. 이 문장에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원래 혁명의 대의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에게는 없는 감정이에요. 불안, 두려움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운동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확신과 어떤 결기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가 사랑에 의해서 불안을 알게 되는 거죠. 두려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열망이 아니라 코제트를 중심으로 자신의 세계를 새롭게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어떤 현실적인 가치들을 어떻게 혁명의 입장에서 보자면 퇴보나 반동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가치들과 책임감 이런 것들도 배우고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리우스의 변화라는 것을 통해서 빅토르 휴고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휴고는 혁명 자체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혹한 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없었던 것처럼 네. 혁명의 이상의 한 길로 돌진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거나 혹은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제일 첫 시간에 위고 작품의 특히나 이 작품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Love Wins 혹은 Love Wins All이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사랑이 이긴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랑의 빛, 자비의 빛이다라는 것을 미리엘 주교와 장발장의 은총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마리우스의 변화를 통해서도 위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코제트는요? 코제트도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코제트는 안타깝게 다소 수동적이고 평면적으로 그려지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서 코제트 역시 변화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 그녀는 어머니 팡틴의 사랑 그리고 돌봄을 받지 못했죠. 테나르디에 부부에게는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장발장에 의해서 구출된 이후에는 보호는 받았지만 세상에서 여전히 단절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우스와 관계를 맺고 마리우스를 사랑하면서 그녀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장발장, 아버지라는 세계의 껍질을 깨트리고 아버지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선택하는 성숙한 한 인간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코제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 코제트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사실 어린 시절에 거의 다 집약이 되어 있지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밝음을 잃지 않는 것, 순수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위고는 그것을 좀 피지컬리하게 물리적으로도 보여주는데요. 테나르디에 부부가 이 팡틴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병원비를 청구할 때 그 진단서는 코제트 것이 아니었죠. 맞아요. 항상 자기 딸들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가혹하게 학대하지만 코제트가 매우 강인한 심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암시이죠. 코제트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냐에 따라서 어쩌면 훨씬 더 강한 사람, 그 밝음을 태양처럼 뿜어낼 수 있는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잠재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순수하고 밝고 건강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잠재성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이 작품에서 그 성장의 폭이 가장 제약된 인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코제트가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희망을 가진 작은 종달새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후에 마리우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장발장의 보호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자라게 됩니다. 위고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코제트는 이제야 알았다. 그녀에게도 누군가를 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누군가를 원한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코제트에게 권리라는 것. 네. 코제트의 그동안 자라온 시기를 보면 내가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자각할 만한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마리우스를 만나면서 아버지 장발장이 아닌 자기 자신만의 감정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삶, 아버지가 그어둔 세계의 경계를 벗어나는 삶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장발장은 코제트를 위한 삶의 계획을 만들어 두었어요. 수녀원에서 수녀가 되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야말로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보호된 안전한 공간이다라고 장발장은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보았던 자기 누나도 그랬고요. 팡틴도 그랬고요. 수많은 여성들, 그 당시에 현실 속에 프랑스의 수많은 여성들이 경험했었던 험악한 삶을 생각해 보면 그러네요. 네. 어쩌면 틀린 생각만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녀가 되기 전에 몇 년간 세상 경험 좀 하게 해주려고 데리고 나왔다가 마리우스라는 놈팽이한테 이 어떤 놈팽이가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딸이 학교에 어떤 남자애가 뭐 이렇게 자기한테 관심을 표현하는 이야기를 제가 다른 사람한테 전해 들으면 그 놈팽이는 그놈은 뭐 하는 놈팽이냐 뭐 이렇게 학생이겠죠. 네, 그렇죠. 뭐 중학생 놈팽이죠. 네. 아이 중학생 놈들이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그러면서 점점 더 독립적인 인물로 성장하고요. 이후에 장발장이 부재한 결혼 이후의 삶이죠. 장발장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만 처음에는 왜 그런 희생을 하는지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으나 결국 앞으로 우리가 밝힐 장발장의 어떤 희생과 헌신의 모든 전모가 드러나는 순간, 그 순간 아버지의 껍질을 깨트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고 한 차원 더 깊은 성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순수한 존재에서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코제트도 보여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선남선녀의 흥미진진한 로맨스 이야기 오늘 함께 만나봤고 이제 한 7부 능선까지 온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함께 해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야기 흐름에 따라서 네. 주제들도 함께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마리우스와 코제트가 만난 이후에 마리우스는 원래 혁명에 이제 헌신하고자 했었잖아요. 네. 결국 그 사건, 그날의 투쟁이 이제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봉기의 사건에 관련되어서 주요한 등장인물들의 운명이 이제 격동하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야, 왜 그렇게 재수 없는 제목을 붙였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소제목을 미리 이 방송 처음 준비할 때 혁명이 좌절되는 순간 뭐 이렇게 이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네. 좌절이 진짜 좌절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얽히고 뒤바뀌는 그 사건을 그 사건의 시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도 인물보다는 사건으로 주목하면 되겠나요? 정확히는 저번에는 우리가 혁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프랑스 역사를 중심으로 다뤘다면 네. 이번에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사람들의 면면 일종의 군상극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홍정환의 인생 빛책 홍정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